안녕하세요. 예, 오늘 보강 오늘 수업은 동, 철학과 창조적 실천과 관련해서 동서 비교 철학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서 비교 철학과 관련해서 요 베임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뿐만 아니라 몇 가지 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비교 철학의 어떤 조망을 통해서 철학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비교 철학은 인간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인간이 이제 동서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겠죠. 또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고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고 인간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 철학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이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동양에 사는데 동양 철학만 아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까지도 같이 비교함으로써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확장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 철학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뭐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본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저자는 생명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정신적인 측면을 살피느냐, 물질적인 측면을 살피느냐에 따라서 철학이 바뀔 수도 있고요. 뭐 거칠게 얘기하면 좀 서양은 생명에 대해서 물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동양은 좀 생명에 대해서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철학의 기초이고 생명의 철학의 기초란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물질조차도 일종의 이제 그것이 변화이고 역동적인 힘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측면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는 생명이라는 거는 탄생시키고 변화하고 운동하고 그또 짝짓기도 하죠. 결합하고 사랑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질이나 정신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면 생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일면만을 보게 되고 세계에 대한 한 부분만을 보게 되고 그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중심으로 보면 정신을 도외시키게 되고 정신을 중심으로 보면 물질을 도외시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물질이나 정신 일면도로 세계를 이해했을 때 어떤 생명의 역동성이나 탄생이나 창조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의 측면은 기계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수업 첫 번째에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인과관계가 결정돼 있는 생명의 정신의 측면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관념론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관념론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결정론과 대비돼서요. 근데 이 두 기계론과 관념론의 두 가지 측면이 생명이라는 전체성 속에서 파악될 때 그거는 이제 직관론이나 어떤 신체 차원에서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생명을 뭔가 신체적인 걸로 이해할 때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로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제 인간 본질에 대한
삼분법이죠. 정신과 육체로만 말하면 이분법인데 생명과 마음과 정신은 삼분법이고 동양에서는 이제 주자학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생명은 오히려 신체나 그다음에 감정, 감각, 감정 이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생명과 정신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좀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인간에서 만나고 인간에서 통합된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물론이나 관념론으로 치우치면은 인간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라는 거고요. 그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면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첫 시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했잖아요. 공자하고 맹자도. 이런 문제들은 결국 현대인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과거가 그냥 지나가고 뒤처진 문제가 아니라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론이라든가 또 동양에서는 공자의 인이라든가 맹자의 성선설 이런 문제들이 그냥 지난 문제, 버려져야 될 문제만이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문제들이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도 이데아 같은 뭔가 이상이나 모델이나 완전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또 원본과 복사본의 문제 또 정치에 있어서 철인 정치냐 민주 정치냐 문제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공자의 인과 관련돼서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들 어떻게 포용하고 이끌 것이냐, 어떻게 사랑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과 지금 관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이게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는 동일한 희망과 유사한 생각.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 심지어 원시시대 인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은 변한 게 없어요. 막 심리적인 특성이요. 외적인 환경이 변한 거죠. 그래서 동일한 희망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니까 이 동일성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민중들의 느낌도 비슷하고 또 이제 다시 또 반복되지만 인간이라는 게 정신의 산물인지 물질의 결과인지 혹은 생명력인지 이 세 가지의 근원에서 좀 설명할 수 있죠. 뭐 정신이면은 우리가 의지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를 말해준다는 걸 거고 물질이 결과이라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또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상담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질환도 약물로 대부분 치료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뇌의 화학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정신이나 물질로만 한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또 더 근본적인 생명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서양의 다른 전통을 배우는 비교 철학이 인간을 더 관용스럽고,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이 관용이라는 거죠. 그 이해와 수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해 정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정신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 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신적인 가치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인식이라든가 뭐 형이상학적인 구성, 뭐 내세라든가 이 세계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윤리는 이제 도덕적인 판단의 방향이나 근거겠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또 종교를 좀 좋게 봅니다. 인류의 선에 기했다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성을 가진다는 거는 유물론적인 물질의 사실에만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의 의미나 가치라는 정신적인 요소에, 도덕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을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정신적인 삶을 촉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서 선이 기여한다고 했죠. 왜냐면 물질만 추구했을 때는 추구할 거는 이게 돈밖에 없잖아요. 돈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는 종교들을 좀 정리하면서 유대교는 윤리적인 열정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같은. 근데 기독교는 윤리교는 예수님 이전인 거고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윤리적인 열정이라는 이유는 신에 대한 이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열정이라고 말한 것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인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동포애라는 측면을 좀 말하죠. 거기다 이제 하느님의 이제 인격적인 사랑을 좀 얘기하고요. 불교는 뭐냐 자비심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자인화교는 살생을 금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슬람교는 되게 단결된 사회 결속력을 특징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우파니샤드는 신과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얘기한다고 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이제 물질적 가치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빈곤하면은 현실을,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현실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사회 정치적 조건에서 무관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질이 뒷받침돼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도덕적인 삶이나 정적인 삶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철저한 물질주의자는 어떤 자유라던가 윤리적, 정치적 가치나 객관성을 부인한다거나 이것이 이제 의미와 가치가 제거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과학 때문인 겁니다. 이 과학이 가장 부추겼다는데 이 현재 가장 심각한 정신적 질이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허무주의라는 거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치들을 상실하게 되면은 결국 남은 것은 돈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적 욕구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인간의 윤리적 태도나 이웃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이 사람이 또 다시 강조하지만 비물질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뇌가 그걸 말해줘. 뇌나 우리의 신경들이요, 신체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물질, 정신, 생명 이 세 가지로 그 인간의 주요 특징을 얘기합니다. 또 정신적인 가치와 의지의 가치는 자유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가능하려면 자유라는 거는 최초의 원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출발점이 되는 건데 이거는 물질에서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물질은 항상 선행 원인이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에 결속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물질은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이런 물질과 정신의 결합성은 생명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물질과 정신의 연속성으로. 그래서 인간의 지금 외적으로는 물질을 향하고 우리 외적인 대상은 물질로서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정신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죠. 왜냐면 외적인 거는 오감으로 파악하는데 오감으로는 정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자기의식을 통해서 정신을 파악할 수 있죠. 오직 또 인간 개념의 관건이 된다고 하고 또 비교 철학을 총체, 비교 철학의 어떤 총체성을 좀 얘기하고요. 또 어떤 정통도 전적으로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이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를 좀 경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인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적이라고 이끌어지는 문화라는 거는 물리적인 토대의 행동의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전통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총체적으로 배워야 돼, 파악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철학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삶과 경제에 대해서 소박하면서도 본질적인 관심에 초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처음에 여러분께 말해드렸던 뭐 하나라던가 존재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박하면서도 본질적인 관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 전통의 사람들의 그 범주를 그 사람, 그 당시 사람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또 너무 덮어씌워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의 진정한 철학의 그 핵심이 잘 보존돼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냥 우리의 시각을 덮어씌워서 과거 전통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과거 전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이 돼버리기 마련. 그다음에 이제 칸트가 말한 것처럼 그 철학자의 또 아까 입사본과 또 반대대로 어떤 철학자의 마음이 또 그 사람의 원래 뜻보다도 우리가 어떤 해석자들에 의해서 잘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상반되는 걸 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다른 개념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요. 또 연관할 때는 반대되는 것과 연관하다는 것, 이 연관성과 이 반대되는 것과의 대조와 대비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죠. 이 마인드맵을 제가 또 리서치 서치가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개념도 체계가 다를 때는 동양에서의 체계와 서양에서의 체계라든가 또 각 철학자들의 체계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다른 어휘들이 두 개의 학파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나 언어학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데 되게 왜냐하면 이제 철학 세계는 어떤 사회적이고 체계 전체성 속에서의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그 단어에 이제 어원적 뿌리나 개념 정의만 가지고 접근하면은 좀 도식적이거나 빈곤한 내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철학은 존재의 일부분이나 측면에서 시작한다는 거. 전체를 다 한 번에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철학 재기를 이해하려면은 자신의 관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대 철학의 우리 수업 시간은 다루지 않았는데 가더머라는 사람이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선 이해가 있고 선이해라는 앞선 이해가 있고 전통의 역사적 개성 영향사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분석, 또 분석 철학적 방법은 너무 도식적이고 논리만 추구해서 그, 그 철학의 이제 풍부한 의미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합니다. 그다음에 각기 다른 철학은 어떤 삶의 철학이라는 건 어떤 역동성이나 변화나 창조성이나 통일성, 연관성, 맥락 이걸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가설 연역적 체계로 접근한다는 거는 되게 기계론적 방식이고 물질에 부합하고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전통도 그 자체로 충분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과 중국 또 인도의 전통이 이제 일부분만을 갖고 있고 불완전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전통을 항상 지배적인 철학에서 변형, 반대되는 철학에서 다시 또 새로 더 풍요로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변증법적인 발전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불완전하다는 거죠.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건 이제 어떤 논리적인 측면인데 감정이나 직관 경험 이런 것들은 나름의 삶의 원칙이 있어서 이제
그 자체로 완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질법적인 발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양하고 인도하고 중국 이세 전통으로 얘기하는데 서로 상반되지는 않다고 합니다. 서로 보완될 수도 있고 동일한 종의 특징에서 이거는 하나와 여럿의 통일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서양 철학은 좀 합리적이면 지성 중심적이고 이성의 중심이고 또 과학적이면 외부지향적 주체보다는 객체 정신보다는 물질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히랍 우리 첫 시간에 보면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서양의 이제 철학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과학의 지배가 이제 인간의 가치를 손상시켜서 동양에서 지금 지혜를 좀 구하고 있죠. 서양은 옳고 그름의 근거가 이성인데 동양은 근거가 전통이나 전례, 사례라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인데 어떤 인간과 사회 본성, 이 본성이라는 걸 이제 부르는데 이제 자연적인 개념이라고 하죠. 인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제 지적적인 응용, 실천이 중시한다는 거고 실용적인 지적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니라 이제 인간 자체의 살아난다. 어떤 이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살아난다. 인간으로서의 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아트만, 자아의, 자아의 근본 원질은 아트만과 우주적인 원리인 브라만이 신의 존재를 얘기하고 또 중국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이 이성이고 중국 철학에서는 나라는 걸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다 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도 전통의 기원은 인간의 내면성, 그게 요가를 하면서 이제 되게 내면으로 심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신의 자유, 초월적이고. 근데 이제 이 내면성과 외면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내적인 정신과 초월적인 것과 어떤 인간관계나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논의가 안 됐다는 거죠. 내면에 대한 일면성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철학도 서양 철학과 비슷하게 합리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서양, 서양의 물리주의에서 이성이 물질에 흡수됐듯이 인디아에서 이성은 정신에 흡수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성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고, 서양에서는 이성의 내용이 이제 외면성과 물질이었는데, 인도에서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양쪽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대요. 외면성과 내면성으로. 다시 말하자면 외면성은 구체적인 객관적 사물이나 사회적 사실인데 인간관계나 내면성은 인간 내부 정신의 초월성이죠. 그래서 물질의 한계, 정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성과 외면성을 연결시키려면 포괄성을 중시해야 된대요. 양면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다른 전통들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비교 철학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전통에 대한 고려는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철학에서 표현되고 강조된 우리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